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와 그곳에 얽힌 소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이야기, 해외록 시리즈의 첫 번째 편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무대는 일본 후지산 자락에 있는 주카이 숲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야마나시현 산악구조대에 배치받은 지 이제 막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는데 인력 재배치로 갑자기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처음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저 산이 많은 지역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구조대 일을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남짓 됐습니다. 원래는 도쿄 근교의 비교적 평범한 산악구역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는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발령도 그저 근무지가 바뀌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후지산 자락에 위치한 이 지역은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익숙한 이름으로 통했어요. 주카이 숲. 나무가 워낙 빽빽해서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용암지대 위에 형성된 숲이라 나침반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도 인터넷에서 얼핏 본 기억이 났습니다. 화산암 성분 때문에 자기장이 교란된다는 설명이었는데 그때는 그저 흥미로운 지리적 사실 정도로만 받아들였어요. 첫 출근 날 대기실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들 무뚝뚝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라카미 반장님이었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분이었는데 이 구역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하셨다고 했어요. 다른 대원들이 저한테 귀띔해주기를 이 지역에서 반장님만큼 숲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대원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치 뭔가 조심스러운 화제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그저 베테랑이라 다들 어려워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됐군. 무라카미 반장님이 저를 훑어보며 짧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는데 그 안에 뭔가 다른 무게감이 실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첫날은 서류 정리와 장비 점검으로 하루가 지나갔어요. 다른 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구역 지도를 익히고 이 지역 전용 무전 채널과 교신 규칙을 새로 숙지하는 정도였습니다. 평범한 신입 교육이었고 딱히 특별할 건 없었죠. 문제는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출근하자마자 무라카미 반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실종 신고가 하나 들어왔다. 등산객 한 명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군. 자네도 같이 투입될 거야. 첫 임무치고는 꽤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반장님이 곧바로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예상치 못한 얘기를 꺼내셨죠. 이 숲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몇 가지 있다.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반장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뭔가 중요한 안전수칙이겠거니 하고 자세를 고쳐 앉았죠. 첫 번째, 나침반 바늘이 방향을 못 잡고 떨리다가 어느 한 방향에 멈춰서면 절대 그 방향으로 가지 마라. 반드시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건 이 숲이 널 속여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방향을 잡아준 거니까.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나침반 오작동이야 흔한 일이지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반장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없던 길이 문득 나타나 걷기 편하게 이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곳으로 이어지는 길이야.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숲이 널 죽음으로 불러들이는 거니까. 세 번째, 나무들 사이에서 자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는 순간 자넨 이미 저쪽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로 여겨진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안전수칙이 아니었습니다. 반장님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규율을 읊듯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어가셨죠. 네 번째, 시신을 발견해도 곧장 다가서지 마라. 반드시 그 주위를 세 바퀴 매번 다른 방향으로 돌고 나서야 접근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네가 온 방향을 정확히 알아채버린다. 방향을 알아챈 순간 그건 너를 따라 숲을 나온다. 다섯 번째,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반드시 경계선을 넘어야 한다. 그러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랜턴을 3번 깜빡이지 마라. 그건 이 숲에서만 통하는 신호이고 그 신호에 답하는 건 사람이 아니다. 5가지를 다 듣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반장님은 제 반응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엔 등골이 서늘했어요. 반장님이 농담하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지켜야 할 규율을 전달하듯 한자 한자 또박또박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그냥 지켜.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반쯤 미신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근무하다 보면 이런저런 괴담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그저 그렇게 받아들였죠. 준비를 마치고 장비를 챙기는데 옆에 있던 다른 신입 대원이 슬쩍 다가왔어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동료였는데 이번 수색에 저와 함께 투입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반장님 얘기 진짜 믿어요?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동료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장비를 짊어지고 무라카미 반장님과 함께 숲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숲속은 낮인데도 유난히 어둑했죠. 숲 입구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나무들이 어찌나 빽빽한지 몇 걸음만 들어가도 하늘이 안 보일 것 같았습니다. 반장님이 앞장서서 걸음을 옮기셨고 저희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어요. 숲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무들이 어찌나 촘촘한지 바람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발밑에서 나뭇잎 밟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기온도 확연히 낮게 느껴졌어요. 바깥은 그럭저럭 따뜻한 편이었는데 숲 안으로 몇 걸음만 들어와도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습기 섞인 흙 냄새와 낙엽 썩는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어요.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방향 감각이 벌써 애매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나무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서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어디서 왔는지 헷갈릴 것 같았어요. 저희는 일렬로 줄지어 걸었습니다. 무라카미 반장님이 맨 앞에, 제가 가운데, 그리고 동료가 맨 뒤에서 따라오는 순서였어요. 실종된 등산객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을 향해 저희는 지도와 나침반을 번갈아 확인하며 나아갔습니다. 셋이서 나란히 걷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발소리 리듬까지 서로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사람 발자국을 그대로 밟듯 따라 걷는 게 낯선 숲에서는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요령이더라고요. 처음 30분 정도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반장님이 가끔씩 나무에 묶인 리본을 가리키며 이게 표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색깔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저 신기하다는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리본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반장님은 이 구역 지리를 짧게 설명해 주시곤 했어요. 어느 방향에 계곡이 있는지, 어디쯤에서 길이 갈라지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걸었어요. 걷는 내내 동료는 반장님이 해주신 5가지 규칙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가끔 저한테 농담처럼 그런 얘기 진짜 믿냐고 묻곤 했거든요. 저도 딱히 확신은 없었지만 굳이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였어요.
뒤에서 동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잠깐만요. 신발끈이 풀렸어요. 저와 반장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동료가 금방 따라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몇 걸음 뒤에 다시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잠깐이라도 멈춰서 기다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그저 몇 초 정도 뒤처지는 것뿐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뒤를 힐끗 돌아봤어요. 동료가 정말로 저만치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안심하고 다시 앞을 보며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본 동료의 실루엣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걸음걸이도 배낭을 맨 모양새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더 걸었을까요? 반장님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켄지, 잘 따라오고 있나? 대답이 없었어요. 저도 뒤를 돌아봤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방금까지 저만치 뒤에서 걷고 있는 걸 봤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반장님 표정도 심각하게 굳어 있었어요. 나도 봤다. 분명히 따라오고 있었어. 두 사람 다 똑같이 봤다는 게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저희가 본 게 정말 동료였는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보이도록 뭔가가 흉내를 낸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켄지, 켄지 어디 있어? 반장님이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도 함께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나무들 사이로 저희 목소리만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반장님이 다급하게 왔던 길을 되짚기 시작하셨어요. 신발끈을 묶는다고 멈췄던 그 지점까지 저희는 서둘러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동료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땅바닥을 살펴봐도 발자국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 사람이 있었던 자리인데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어요. 그 이질감이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반장님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흙바닥을 유심히 살피셨어요. 손전등까지 꺼내 구석구석 비춰보셨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죠. 설마 나침반 때문에? 제가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반장님이 저를 매섭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걔가 잠깐 뒤처졌을 때 나침반이 흔들리다 방향을 잡았다면. 말끝을 흐리셨지만 저는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알 것 같았습니다. 동료는 5가지 규칙을 그저 옛날 이야기 정도로 여겼어요. 나침반이 방향을 잡았을 때 반대로 가야 한다는 걸 지켰을 리 없었습니다. 아까 저한테 그런 얘기 진짜 믿냐고 웃으며 물었던 게 자꾸 떠올랐어요. 그 웃음이 이제 와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반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는 겁이 났어요. 하지만 동료 하나를 이 숲에 두고 그냥 나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저희는 주변을 넓게 훑으며 동료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그러던 중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켄지, 여기야. 저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조용한 어딘가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장님을 쳐다봤어요. 반장님도 그 소리를 들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저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야. 켄지를 부르고 있어. 반장님이 낮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장님은 그 표정을 읽으셨는지 다급하게 말을 이으셨어요. 켄지가 지금 저 목소리에 홀려서 끌려가고 있을 거다. 우리가 저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소리가 켄지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쫓는 거야. 서두르면 따라잡을 수 있어. 저쪽에서 들렸어요. 제가 소리 나는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희는 서둘러 그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정신없이 달렸어요. 나뭇가지에 팔이 긁히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목소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한참을 달려도 목소리가 났던 지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 조금 더 먼 곳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켄지, 여기야. 저희는 다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하지만 도착하면 또 아무도 없었고 목소리는 매번 조금씩 다른 방향에서 저희를 부르듯 이어졌습니다. 같은 상황이 서너 번쯤 반복되고 나서야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여기야.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희는 동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계속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희 셋 다 이 숲에서 못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반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셨어요. 이거 우리가 그 소리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반장님도 그제야 걸음을 멈추셨어요. 안 돼. 이대로는 우리도 위험해. 반장님이 낮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동료를 이대로 버려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희는 진퇴양난에 빠진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동료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과 더 깊이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 사이에서 저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반장님도 마찬가지인 듯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멀리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오려는 듯 바람 같은 게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저 소리를 또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경계선을 넘어야 한다던 5번째 규칙이 그제야 무겁게 다가왔어요. 반장님이 손목시계를 확인하시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도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나무 사이로 보이는 빛이 아까보다 확연히 붉고 낮아져 있었어요. 일단 조금만 더 찾아본다. 하지만 시간을 정해두자. 반장님이 결단을 내리듯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를 찾을 시간도 저희 스스로 살아나갈 시간도 둘 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반장님이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낮은 목소리로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딱 20분이다. 그 안에 못 찾으면 우리라도 경계선을 넘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료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일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주변을 훑으며 조심스럽게 나아가는데 반장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손을 들어 저를 제지하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반장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살폈어요. 낙엽이 유독 두껍게 쌓인 구역이었고 그 사이로 뭔가 이질적인 형태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반장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가 봤어요. 나무 뿌리 사이 낙엽에 반쯤 덮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쓰러진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체였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실종된 등산객, 저희가 원래 찾으러 왔던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반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붙드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반장님이 제 어깨를 꽉 붙잡으신 채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멈춰, 곧장 다가가지 마. 4번째 규칙이었어요. 시신을 발견해도 곧장 다가서지 말라던 첫날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왜 그런 규칙이 필요한지 전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반장님 목소리에 담긴 다급함이 그 규칙의 무게를 절실히 느끼게 해줬습니다. 주위를 세 바퀴 돈다. 매번 다른 방향으로. 반장님이 낮게 지시하셨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일단 반장님을 따라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채로 시신을 중심에 두고 크게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엔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세 번째 원을 그렸습니다. 발밑에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살필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반장님 발걸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규칙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돌면서도 계속 시신 쪽을 곁눈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그 형체가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각도로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착각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세 바퀴를 다 돌고 나서야 반장님이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가셨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가까이서 본 시신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였어요. 백골에 가까울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습니다. 옷차림으로 봐서는 등산객이 맞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신원을 알아볼 만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찾던 실종자가 아니야. 반장님이 낮게 말씀하셨어요. 부패 정도로 볼 때 어제 실종된 사람일 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묘한 안도감과 함께 더 큰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원래 찾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이고 왜 이런 깊은 숲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백골이 됐는지 그 사실 자체가 소름 끼쳤어요. 그 순간 시신 옆으로 뭔가 낯익은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동료가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무전기였습니다. 저거, 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반장님도 그걸 보시고는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같은 모델의 무전기가 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게 켄지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손잡이 부분에 작게 붙어있는 스티커까지 눈에 익은 모양이었습니다. 켄지 것일 수도 있겠다. 반장님이 낮게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 무전기를 살펴봤습니다. 유품에는 손대지 말라던 규칙이 떠올라서 직접 만지지는 못했어요. 무전기는 전원이 꺼진 채였습니다. 화면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액정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었어요. 동료가 여기까지 왔다가 뭔가에 놀라 떨어뜨리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무전기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겉보기엔 켄지 것 같았지만 그게 정말 이 시신의 유품인지 아니면 켄지가 떨어뜨린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유품에는 손대지 말라던 규칙 때문에 그 무엇이든 함부로 만질 수는 없었어요. 켄지께 맞다면 여기까지 왔었다는 뜻이니까 아직 멀리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반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그 표정엔 희망보다는 불안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반장님은 서두르는 와중에도 배낭에서 형광 표식 리본을 하나 꺼내 시신 근처 나무에 묶으셨어요. GPS로 좌표까지 찍으시고는 무전으로 위치를 간단히 보고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잡음만 지지직거릴 뿐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와야 한다. 지금은 켄지가 먼저야. 반장님이 낮게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몸을 돌리셨어요. 저도 그 표식을 눈에 새겨두며 발자국을 따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낙엽 위로 희미하게 발자국 같은 흔적이 이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발자국 폭이나 보폭으로 봐서는 동력에 맞는 것 같았어요. 다만 걸음걸이가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비틀거리듯 불규칙하게 이어진 자국이 뭔가에 쫓기듯 급하게 걸었다는 걸 짐작하게 했어요. 중간중간 발자국이 겹쳐 있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마치
한 자리를 뱅뱅 돌다가 다시 방향을 잡은 것처럼요. 저는 그 흔적을 보며 켄지가 그 순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짐작해봤습니다. 저기로 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흔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반장님은 잠시 그 방향을 노려보시더니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저긴 경계선 반대 방향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득해졌어요. 시간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동료를 쫓아가려면 오히려 안전지대에서 더 멀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선택지가 스쳐 지나갔어요.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위험을 무릅쓰고 더 들어가는 것, 어느 쪽도 마음 편히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반장님이 손목시계를 확인하셨어요. 저도 함께 시간을 확인했는데 반장님이 정해두셨던 20분이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반장님은 한참 동안 그 발자국 흔적과 하늘을 번갈아 보시다가 낮게 대답하셨습니다. 침묵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그만큼 반장님도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간다. 하지만 이제부턴 뒤도 돌아보지 마. 무슨 소리가 들려도 어떤 게 보여도.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그 발자국을 따라 숲 깊은 곳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은 생각보다 뚜렷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저희가 따라오기 쉽도록 남겨둔 것처럼 낙엽 위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꺼림칙하게 느껴졌어요. 몇 걸음 걷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 앞쪽 나무 사이로 사람 형체 같은 것이 언뜻 스쳐 지나갔어요. 켄지와 비슷한 체형이었습니다. 저기 켄지 아니에요?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반장님이 제 팔을 세게 붙잡으셨습니다. 섣불리 부르지 마.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그 순간 하늘이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형체가 사라진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켄지인지 아니면 저희를 또 어딘가로 이끌려는 다른 무언가인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반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듯 쉽사리 걸음을 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 형체가 있던 방향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희 둘 다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를 숨죽인 채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그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발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나무 사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손전등 불빛만으로는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규칙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으려 애쓰며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뭔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됐지만 억지로 무시했어요. 몇 걸음 더 나아가자 저 앞쪽에 사람 형체가 하나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등을 돌린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어요. 켄지. 반장님이 낮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불러보셨습니다. 형체는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반장님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말라던 규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 형체가 정말 켄지라면 그 규칙을 무시하고서라도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갈등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옷차림이 눈에 익었어요. 켄지가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은 재킷이었습니다. 배낭도 신발도 전부 눈에 익은 모양이었어요. 켄지, 나야. 반장님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엔 형체가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듯 고개를 돌렸어요. 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초점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았고 입술은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더 심각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숲속을 얼마나 헤맸는지 옷 여기저기에 나뭇가지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가야 해, 가야 한다고 했어. 동료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희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다시 앞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무엇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켄지를 부추기고 있는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한 걸음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 앞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어둠 속이라 정확한 깊이는 가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무 그림자 사이로 아득하게 이어진 그 공백이 결코 낮은 높이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켄지의 발끝이 낭떠러지 가장자리에 거의 닿아 있었어요. 켄지,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규칙 따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반장님도 동시에 몸을 날려 켄지의 팔을 낚아채셨습니다. 세 사람이 한데 엉켜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켄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듯 몸부림쳤습니다. 반장님과 저는 온 힘을 다해 그 몸을 붙들었어요. 켄지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셌습니다. 마치 다른 무언가가 그 몸을 조종하는 것처럼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힘으로 저희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저는 발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을 참으며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 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람 한 점 없었는데도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여러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켄지, 켄지, 이쪽이야. 여기야. 여기야. 가야 해. 여기야. 켄지. 수십 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켄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있었고 정체 모를 웅얼거림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켄지를 붙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마. 반장님이 소리치셨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켄지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켄지, 켄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줬어요. 여기야. 주변 목소리들이 켄지, 점점 더 켄지,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희를 에워싸듯 켄지. 여기야. 사방에서 여기야.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야. 등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켄지. 여기야. 여기야.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도 같았어요. 지진이라기엔 너무 국소적이었고 마치 그 낭떠러지 근처일 때만 뒤흔들리는 듯한 이상한 진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걸 느꼈어요. 켄지의 몸이 갑자기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안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등이 활처럼 휘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켄지, 정신 차려.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그 순간 켄지의 눈에 아주 잠깐 초점이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가. 멍한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켄지가 저희 쪽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이성이 아주 조금씩 되살아나는 게 느껴졌어요.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원래의 그 목소리였어요. 저는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 정신 차렸으니까 됐어. 반장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안심할 틈도 없이 주변의 목소리들이 더욱 거세게 울렸어요. 마치 놓친 것을 아쉬워하듯 나무들 사이로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반장님이 소리치셨습니다. 저희 셋은 서로를 부축한 채 정신없이 왔던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발이 나무 뿌리에 걸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계속 뭔가가 쫓아오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켄지는 반쯤 부축받은 채로 정신없이 발을 옮겼어요. 몇 번인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는데 그때마다 반장님이 팔을 붙들어 세워주셨습니다. 저기에요, 저기. 제가 저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리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낮에 봤던 표식이었습니다.
그 리본을 발견한 순간 조금이나마 방향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그 나측은 색깔이 반가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반장님도 그 리본을 확인하시고는 방향을 살짝 조정하며 계속 달리셨어요. 세 사람은 젖 먹던 힘까지 짜내며 그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등 뒤의 기척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사라졌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켄지가 발을 헛디뎌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반장님이 재빨리 반대편에서 몸을 받쳐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넘어질 뻔했어요. 저희는 서로를 붙잡은 채 한 몸처럼 움직이며 계속 달렸습니다. 마침내 나무들 사이 간격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앞으로 흐릿하게 도로 표지판 같은 게 보였습니다. 경계선이었어요.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몇 걸음만은 이를 악물고 내디뎠습니다. 셋이 동시에 그 선을 넘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오갔어요. 저는 옆에 앉은 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정신이 돌아온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세 사람 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어요. 방금까지 저희를 뒤덮었던 그 소름 끼치는 소음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반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다들 괜찮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켄지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른 어떤 말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켄지가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눈물과 함께 숨죽인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반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저희 둘의 어깨를 한 번씩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반장님도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무 위로 보이는 하늘이 완전히 캄캄해져 있었어요. 해는 이미 오래전에 저물어 있었던 겁니다. 살아서 이 경계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방금 겪은 그 모든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곧장 구조대 사무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근처 대기소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몸을 추스르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어요. 켄지는 달진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와 반장님도 여기저기 긁히고 멍든 자국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그날 밤의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른 대원들과 함께 다시 숲에 들어가 그 백골 시신을 수습했어요. 낮에 보니 밤에 봤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표식해둔 리본이 없었다면 정확한 위치를 다시 찾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낮에 다시 찾아간 그 자리는 신기하게도 밤에 느꼈던 그 이상한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숲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묘하게 다가왔어요. 신원 조회 결과 그 시신은 몇 년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등산객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이 그렇게 해결됐어요. 하지만 정작 그날 밤 저희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날 저희가 원래 찾으러 나갔던 등산객은 다른 조가 저희와 별개로 수색을 이어간 끝에 이튿날 오전에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채로 계곡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켄지 문제로 정신없는 사이 다른 대원들이 그 몫까지 대신 맡아준 셈이었어요. 켄지는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몸은 괜찮아 보였지만 그날 일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는 것, 누군가 계속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 정도의 단편적인 기억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켄지는 저를 보자마자 고맙다는 말부터 꺼냈어요. 정확히 뭘 겪었는지는 몰라도 저와 반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켄지에게 나침반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잠깐 뒤처졌을 때 나침반이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았느냐고요. 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희미하게 기억난다고 했어요. 바늘이 갑자기 한 방향을 딱 가리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갔어. 그 한마디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반대로 가야 한다던 규칙을 켄지는 정확히 반대로 어긴 셈이었어요. 켄지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규칙을 몰랐던 게 아니라 그저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대가를 이렇게 크게 치를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 뒤로 무라카미 반장님을 찾아가 그 규칙들이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반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나도 몰라. 나도 선배한테 배운 거야. 그 선배도 자기 선배한테 배웠다고 했고. 결국 그 규칙들이 언제, 왜 생겨났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무언가였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원도 모르는 규칙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규칙들 덕분에 저희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숲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매번 수색에 나갈 때마다 5가지 규칙을 마음속으로 되놓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 규칙들을 미신이라고 여기는 신입은 적어도 제 앞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저 자신도 그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숲에 들어갑니다. 예전엔 그저 안전수칙 정도로 여겼던 그 규칙들이 이제는 목숨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져요. 가끔 궁금해집니다. 그 숲에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을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5가지 규칙 뒤에 정확히 어떤 존재가 있는 건지도요. 어쩌면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실종됐던 그 등산객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숲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신중하게 규칙을 되새기게 됩니다. 켄지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신청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였어도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떠나기 전날 켄지는 저와 반장님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 둘이 자기를 구해줬다는 것만은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오늘도 저는 이 숲 입구에 서서 규칙을 되새기며 수색을 준비합니다. 언젠가 이 규칙들이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될 날이 올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채로 남을지 저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숲 안쪽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문득 그 밤이 떠오릅니다. 낭떠러지 앞에 선 켄지의 뒷모습, 사방에서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들, 그리고 경계선을 넘는 순간 뚝 끊기던 정적까지요. 그 기억은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유는 모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규칙이나 금기를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알 수 없는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검은 서재의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